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시설 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송일건입니다. 자, 공동주택 시설 개론은 우리 아파트 이 공동주택의 기본적인 건축물의 아파트의 뼈대 이 구조를 건축 구조를 공부하는 파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파트에서 우리가 샤워를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두우니까 조명을 켜고 TV를 시청하는 이런 건축 설비 파트 이 두 파트를 합쳐서 공동주택 시설 개론이라는 과목의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초 이론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건축 구조 파트에서 이 공동주택 시설 개론 이 1편이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건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건축 구조적인 측면은 이제 뼈대, 골조입니다. 아파트의 뼈대를 공부하는 학면이 건축 구조 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 시설 개론을 공부할 때 가장 처음 접한 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용어예요. 초반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 보지 못하던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학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이론 과정에서는 이 용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 구조 편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총론 파트, 제1장 총론 파트는 보통 문제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파트가 시험에 나오겠는가 하면 건축 구조적인 측면에 종합적인 측면에 문제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보통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문제가 올해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이 1번 구조 부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건축물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파트를 이렇게 축조를 했잖아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 부재라는 것은 그러면 이 건물의 자중도 있겠지만 겨울이 되면 위에서 눈도 내리겠죠. 눈이 내려서 쌓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 세대에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또는 가구 이런 것을 적재합니다. 그러면 그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 부재는 그래서 간단히 자 이겁니다. 건축물에 이런 작용하는 설계 이런 하중입니다. 하중에 대해서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을 전부 다 구조 부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부재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 내력 부분이라고도 칭합니다. 내력 부분 이렇게도 칭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부재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구조 부재는 주뼈대죠. 우리가 주뼈대를 갖다가 이 구조 부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팔다리 뼈대리 있죠. 이런 기본 뼈대 이런 것들이 구조 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소한 내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구조 부재의 개념을 내력 부분, 하중, 힘을 지지할 수 있는 부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 부재의 반대 개념이 되면 그러면 앞에다가 안일비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비라고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비구조 부재 이렇게 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부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부재가 있는 반면에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부재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 칸막이 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이 칸막이 벽. 그러면 여러분들 칸막이 벽은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을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크게 분양을 받은 것을 이제 실을 나누기 위해서 또는 학원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 실을 이렇게 나누죠. 그건 칸을 치죠. 그런 칸막이 벽. 이런 칸막이 벽은 하중을 지지하지 않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칸막이를 옮겨서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비구조부재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부재입니다. 그러면 보통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부재들은 중요부재가 되겠죠. 그 반면에 여러분들이 보통 건축물을 뼈대를 짜놓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용하면서 설치하는 것들이 거의 비구조부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 구조부재가 되겠죠. 뭐, 기초라든지, 뭐, 사람으로 치면 발이 기초 아닙니까? 발. 그래서 이제 이런 기둥, 뭐, 사람으로 치면 다리 아닙니까? 다리가 이제, 이 기둥 되겠죠. 기둥. 그리고 이제 이때, 이 기둥하고 이런 기둥이 있을 때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것을 보라고 칭하는데, 그러면 이 큰 보라고 합니다. 큰 보. 그리고 이때 이 큰 보하고 큰 보를 갖다가 이 보하고 보가 있을 때 이제 여기 이제 큰 보가 있으면 큰 보하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게 큰 보라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작은 보가 되는데 작은 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수평 부재는 보 중에서 큰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다른 데에서 뭐 관계법규나 이런 쪽에서 보하면 바로 이 큰 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큰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한 것을 작은 보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판이 있겠죠. 슬래브 바닥판 형태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이 뼈대죠. 이런 것들은 뭐 주요 구조부재 중에서 이제 구조부재에 속하는 것이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두 번째, 자, 주요 구조부 개념이 나옵니다. 주요 구조부. 그러면 이 주요 구조부는 보통 그 법령상 우리가 용어가 되겠죠. 이 건축법령, 건축법의 제2조 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법에서 정확히 정해 놓은 겁니다. 6가지. 이 내력벽하고 기둥, 그리고 바닥, 보, 지붕틀, 그리고 주계당. 이 총 6가지를 주요 구조부로 정해놨습니다. 법에서. 그러면 이 주요 구조부는 법을 정할 때 화재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구조부재가 붕괴가 되면 건축물의 위험을, 안전의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을 이 6가지를 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래서 사익기둥은 이 사익기둥이죠. 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 뼈대를 짜놨습니다. 그럼 아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봤죠. 그림에서 이 기둥이 있었죠. 이 기둥과 기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층을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인테리어 사이에 기둥을 하나 세우겠죠? 그런 게 사익 기둥입니다. 그런 것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하층 바닥. 이 최하층 바닥의 경우, 이 최하층 바닥은, 여기 최하층 바닥이잖아요. 밑에. 최하층 바닥은 지표면하고 땅하고 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생겼을 때 붕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작은 보.
여기서 이 작은 보는 주요 구조보가 아닌 경우는 자 이거죠. 보통 큰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보에 속하지만 작은 보는 작은 보가 붕괴돼도요. 큰 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붕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보는 주요 구조보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죠. 건축물 1층 같은데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돌출식인 거 있죠. 건물의 외벽에서 돌출해내는 이것이 차양이죠. 차양은 화재가 났을 때 붕괴돼도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차양은 주요 구조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외 계단. 자, 주계단은 주요 구조보에 속하지만 옥외 계단은 주요 구조보가 아닌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의 화재는 실내에서 나죠. 밖에서 막 화재가 납니까? 외벽에서. 그래서 이 주계단은 주통로로 사용되는 이 주계단은 주요 구조입니다. 왜인가 하면 여러분들 승강기 타고 내려오면 되게 하주시 내려오면 아닙니다. 재난시는 승강기를 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피난을 우리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계단이 만약에 붕괴가 되면 위층에서 아래로 못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왕관기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주계단은 주요 구조보지만 옥외 계단은 주요 구조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아직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2차에서는 출제가 됐지만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 6가지를 우리가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둥은 칼럼은 다 하시는 거죠. 수직부재인 기둥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수직부재인 기둥, 이런 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최소 몇 배다 이런 걸 외우실 필요 없고, 기둥은 수직부재 칼럼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설계 도면을 봤을 때, 이제 기둥이 칼럼이 약자 C를 씁니다. 그래서 C 이렇게 도면에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는 청수를 써요, 여기가. 그래서 1층 기둥에다 그러면 1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항열 번호를 씁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에서 가장 큰 기둥을 완으로 두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식이 많으면 너무 많으면 옛날에는 첫째, 둘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을 다 몰라가지고 하도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기둥도 번호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둥은 수직부재가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압축력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둥의 경우는 압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부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하중이 눌러져. 누르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압축력. 그래서 누르는 힘이 바로 압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압축력은 대표적으로 수직부재는 압축력을 받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둥이나 이런 벽과 같은 이런 수직부재. 그럼 보통 사람으로 치면 사람은 다리가 하중을 받으면 압축력을 받죠. 나는 하루 종일 서 있었으니까 다리가 막 당겨집니까? 아니죠. 눌러지는 힘을 받죠. 그것이 압축력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압축력이고, 그 다음에 이 응력이라는 것은 쉽게 부재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상부에서 힘이 작용됐을 때 이게 내부에 작용된 힘이 적으면 파괴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옥수 강냉이를 생각하시죠. 강냉이를
위에서 발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탁 부서지겠죠. 그러면 내부에 우리가 압축력을 가했는데 부서지면 압축 응력이 작은 거죠. 그런데 쇠구슬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죠. 그럼 내부에는 압축 응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에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 해요. 그러면 위에서 압축력이 작용이 됐기 때문에 내부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인장력. 인장력은 잡아당기는 힘, 양쪽 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무줄을 잡아당길 거 합니까?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장력이라 해요. 그러면 이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장응력.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분필이 있었는데 이렇게 잡아당겨 톡 떨어지죠. 그러면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힘에 대해서 이제 전단력 개념이 나오죠. 전단력. 자, 이 전단력은 가위처럼 자른 힘이라고 하죠. 어떤 이런 부재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이런 부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인장력이나 압축력의 경우는 그 부재에서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누르거나 하는 힘이었죠. 그 반면에 전단력은 부재의 직각 방향으로 두 개의 반대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반대 힘이 작용해서 이 부재를 갖다가 절단 자르려고 하는 힘, 이것을 전단력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가위로 종이를 어떻게 절단을 하죠? 그것이 전단력이에요. 그러면 내부에 생기는 힘은 전단응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이의 경우는 우리가 가위로 쉽게 절단이 되죠? 그러면 종이는 전단응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강판, 철판을 일반 가위로 자르 잘 안 잘라지죠? 그러면 그 내부에는 전단응력이 크다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에 대해서 해놨죠. 자, 보는 지금 현재 수직 부재인 지금 현재 이 기둥이죠. 자, 이 기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둥 부분이 있죠. 이 기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과 지금 현재 이 기둥 부분이 있었죠.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의 개념이 바로 보가 되는 거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의 경우는 알겠죠? 큰 보하고 작은 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큰 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둥하고 이 기둥을 갖다가 연결해 주는 것이 큰 보예요. 그 반면에 이 작은 보는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큰 보하고 이 큰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하고 보를 갖다가 연결해 주는 보를 우리가 작은 보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벽의 개념이 나옵니다. 벽. 자, 이 벽도 사실 무엇이다? 수직 부재죠. 벽, 월. 영어로 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두께를 직각으로 제 수평치고 그 두께의 3배 넘는 쉽게 수직 부재는 수직 부재인데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 두께에 대해서 벽 두께에 대해서 이쪽으로가 3배 이상이 되면 벽으로 보겠다는 거죠. 벽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벽은 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벽에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력벽하고
그래서 이 내력벽. 그럼 내력벽이라는 것은 상부의 하중이나 이런 외력을 지지할 수 있는 우리가 부재를 벽을 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내력벽은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건축물을 갖다가 축조해 갈 때 초반에 건물 뼈대를 세울 때 설치되는 벽은 내력벽이에요. 그러면 뼈대를 다 짜놓고 뼈대를 먼저 정축해놓고 골조를 다 올렸습니다.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설치하거나 막거나 이럴 때 설치되는 벽을 반대의 개념인 비내력벽이라 칭해요. 비내력벽. 자, 쉽게 사람으로 예를 들면요. 이거죠. 우리가 힘을 쓰는 근육은 내력벽이고요. 그리고 비계살. 내가 이거 필요해. 뭐 조금 더 먹고 싶어서 야간에 조금 더 군것질을 드시고 야식을 시켜 드셔서 추가적으로 막 찌는 게 비계살이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비내력벽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내력벽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칸막이 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칸막이 벽 개념이 있고요. 칸막이 벽. 칸막이 벽이 있겠죠. 그리고 커튼월이 있습니다. 커튼월. 자, 커튼월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비내력벽 개념을 썼지만 최근의 근래에는 기본적으로 자, 건축물의 외벽을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로 외벽을 조립하는 비내력벽을 우리가 커튼이라고 해요. 쉽게 제2롯데월드의 외벽의 유리로 조립했죠. 그런 것을 커튼월이라고 칭합니다. 63빌딩의 외벽.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무소 건물, 오피스텔 건물의 외벽을 조립하는 거죠. 그 비내력 외벽을 커튼월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리고, 9번에 이 슬래브. 자, 바로 바닥판이죠. 쉽게 바닥 슬래브, 바닥판이에요. 여러분들이 건축물에 어디에서 바닥판 위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슬래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하중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자, 건축물의 하중에는 제일 먼저 건축물에 적용되는 하중은 고정하중 개념이 먼저 있습니다. 고정하중. 데드로드에서 사하중이라고도 하죠. 고정하중. 쉽게 여러분들 사람으로 치면 뼈대 무게죠. 옷 안 입고 옷 다 벗어야 됩니다. 옷 탈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도 안 하시고 맞죠? 그 무게가 바로 고정하중이죠. 그래서 이제 고정하중은 이 구조체하고 그다음에 이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 그러면 보통 비내력 부분은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설비, 자, 이렇게 부착이 돼야 돼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고정하중은 움직이지 못하는 하중이 고정하중이에요. 그러면 자, 건축물에 있는 하중 중에 대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움직일 수 있으면 이 하하중이에요. 건축물의 하중은 이 두 가지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건물에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하하중이에요. 라이벌 오더입니다. 그러면 고정하중은 움직이지 못하는 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글상을 옮길 수 있죠? 책상을 옮길 수 있죠? 그러면 하하중이에요. 하하중. 그러면 고정하중은 못 움직이는 것 하중이 바로 고정하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축물에 있는 아까 배웠던 기둥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고정하중입니다. 뼈대의 무게는 쉽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볼펜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하중이죠. 하하중, 적재하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고정하중은 이 구조체와 같이 고정된 게 못 움직이는 하중이죠. 그리고 부착대가 움직일 수 없는 하중이 고정하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라중 또는 적재하중이라고도 하죠. 적재하중. 적재되는.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단계는 고정하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유 사용하기 위해서 입주를 하죠. 들어가서 에어컨도 설치하고 TV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파도 놓고 가구도 놓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하라중, 라이브로드 적재하중이에요. 실리는 하중이죠. 이것이. 그래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이 바로 하라중이에요. 그러면 이 하중은 부착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부착이 되면, 고정이 되면 안 됩니다. 부착되지 아니한 것이 하라중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주뼈대는 바로 무엇이다? 고정하중이죠. 주뼈대들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가구들이 있죠. 이런 것은 바로 적재하중, 하라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에 이제 작용되는 하중은 이제 지붕 위에 뭐가 쌓일 수 있다? 눈이 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적설하중이 있는 것이고, 바람이 분다. 풍압력이죠. 그러면 이것은 풍하중 개념이 되는 거죠. 풍하중. 그러면 태풍이 온다. 바로 풍하중이죠. 바람, 풍압력. 그리고 집안이 지각 변동에 지진력이 올 수 있죠. 그럼 이것은 지진하중이 개념이 되겠죠. 지진하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 하중, 고정하중하고 이 하라중, 이 두 개 하중은 기억하실 것이, 이 두 개 하중은 이것은 건축물에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작용되는 장기하중에 속합니다.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는 장기하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행력은 이제 이 수평력이죠. 예, 그래서 이 행력 개념은 바로 수평력의 행력은 수평하중, 수평으로 작용되는 하중이 되죠. 그래서 가로 방향, 바로 수평 방향으로 작용되는 하중이 바로 행력이 됩니다. 그럼 바람, 풍하중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나 지진하중 이런 것들이 행력, 수평력으로 작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경관. 최근에 이제는 이 간사이는 잘 안 씁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이 간사이라는 것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경관이나 영어로 스팬을 가지고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스팬. 자, 그러면 기둥 중심 간의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에서는 교각과 교각 중심 간의 거리, 그리고 아파트에는 벽식 아파트는 벽 중심과 벽 중심 간의 거리, 이것을 보통 경관 또는 스팬 또는 간 사이 이렇게 칭합니다. 기둥과 기둥. 그럼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교량을 예를 들어서 했죠. 교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거죠. 자, 이 교각 중심에서 이 교각 중심까지 거리, 이것을 경관이라 하죠. 여기에서 이까지 거리, 이것이 바로 경관이 되는 거고, 그러면 건물에서는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가 경관 개념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기둥 중심 있죠? 이 기둥 중심에서 이 기둥 중심과 이 거리, 이것이 바로 경관 스팬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가세의 개념이 나옵니다. 가세. 자, 가세라는 것은 영어로 브레이스라고 칭합니다. 브레이스. 자,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시면 빗방향으로 이렇게 설치한 거죠. 이 빗방향. 여기 바로 가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가세라는 개념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현재 이렇게 골조 이 뼈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뼈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랬을 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런 행력이 이렇게 작용이 되면 수평력이 작용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밀리게 되겠죠. 이렇게 변형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행력에 보강해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는 부재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 이것을 가세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가세 브레이스입니다. 그러면 행력, 수평 하중에 대한 보강으로 설치되는 것을 가세 브레이스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굴 개념이 나오죠. 브레이킹, 자굴. 자굴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 치면 자굴은 주름살이 자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크게 눈썹을 찢게 이마에마다 주름살이죠. 이게 자굴이에요. 그리고 입을 크게 뜨면 눈이 여기 주름살이죠. 이게 자굴이죠. 그러면 자굴 개념은 이렇게 있으면 지금 현재 수직 부재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하중이 작용이 돼요. 이렇게 하중이 작용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굴절될 수 있죠. 이것을 자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살 옆에 이렇게 휘어나오면 이게 자굴 개념 되겠죠. 그리고 조자. 자, 짤조자 쌓을적이죠. 조자. 짤조자 쌓을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벽돌이나 이런 볼록이나 석재, 돌 같은 걸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을 조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들 많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옛날에 제주도 같은데 돌담을 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죠. 이런 것이 조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조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단독주택 담장을 쌓다는 게 조적이죠.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을 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공기 개념이죠. 공기. 자, 공기라는 것은 보통 공사기간을 줄인 말이죠. 공사기간을 우리가 줄여서 공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기. 그래서 착공일로부터 건축 공사 기간이죠. 공사기간. 그래서 공사 기간을 줄인다 이렇게 표현하면 앞으로 그래서 공기 단축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장 총론적인 파트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었죠. 그 다음에 자 18번의 커튼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튼월. 자, 이 커튼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어요. 이런 돌려놓네. 자, 이렇게 사무소 건물에 이런 외벽을 이거는 무슨 호텔인데 백화점 중에. 그래서 이 외벽을 전부 다 조립하죠. 그래서 이 커튼월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바로 비내력벽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최근에 외벽을 공장 생산한 부재를 이용해서 외벽을
조립하는 비내력 외벽을 우리가 커튼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워 팰리스 아파트도 외벽을 커튼널로 했죠. 그리고 제2 롯데월드 63빌딩 사무소 건물, 지금 현재 이거는 저 현대백화점 신도림역에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바로 커튼널입니다. 그래서 커튼널은 명심하실 것이 명심할 것이 이 비내력벽이라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실링제 개념이 나옵니다. 실링제. 자, 이 실링제라는 것은 실링제, 최근에 건물을, 우리가 프리패브 공법이라는 것은 조립식 공법이죠. 그리고 이런 커튼널 공법에서, 그러면 외벽을 조립하다 보니까 재료와 재료 사이에 뭐가 생긴다? 조인트, 줄눈이 생깁니다. 그 줄눈을 갖다가 우리가 처리해 줘야죠. 그 줄눈제가 바로 실링제입니다. 자,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실리콘.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실링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실링제. 그래서, 그러면 외벽을 유리와 유리로 커튼으로 조립을 했죠. 그 상태에서 재료와 재료 사이에 뭐가 생긴다? 조인트, 줄눈이 생기죠. 그대로 내두면 빗물이 들어오고 안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실링제로 공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링제. 모르시면 실리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리콘. 이걸 기억하면 실링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성에 대해서 해놨죠. 강성. 자, 어떤 구조물이 외력이나 어떤 하중을 받았을 때 변형을 적게 하려고 하는 성질을 강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성. 그러면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건축물에 여러분 몸무게나 하중을 가구, 침대 이런 거 가도 변형이 없죠. 그것이 변형을 적게 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강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강성이 잘 안 돼, 변형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면 강성 노조를 기억하시면 돼. 뜻을 간철시켜야 되죠. 변형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변형을 적게 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강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고, 그러면 성질에서 이제 강성에 대해서 변형이 적은 성질을 우리가 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추가적으로 보면 이 강성적인 측면은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질 중에 이제 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료 성질 중에 탄성은 어떤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 회복하려고 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해요. 탄성.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이 고무줄 당겼다가 나오면 원상 회복해야 되죠. 이게 탄성이에요. 탄성. 그러면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운동복을 샀습니다. 그럼 탁탁 잘 들어오죠. 이거는 탄성이 좋은 겁니다. 탄성. 어떤 외력을 가했다가 또는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 회복하려고 하는 성질을 탄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운동복을 너무 오래 입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탄성이 없어져 가지고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죠. 그걸 우리가 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왕 강성이란 걸 했기 때문에 재료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 해줍니다. 소성. 소성은 변형이 너무 지나치게 가하다 보니까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원상 회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풍선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불었다 바로 팍 빼면 어떻게 됩니까? 싹 줄어들 원상 회복하죠. 그런데 풍선을 너무 크게 불어가지고 오랫동안 그대로 풍선을 묶고 놨어요. 그럼 나중에 바람을 빼면요, 원상 회복이 다 안 되죠. 풍선이 원래 풍선이 아니죠. 늘어나 있죠. 그게 바로 소성이에요.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이 소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인성이라는 개념, 인성. 뭐 뒤에서 한번 다시 다룹니다. 미리 한번 강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해드린 겁니다. 자, 인성이라는 것은 변형은 발생이 되는데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형은 생긴 늘어났는데 잘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하죠. 온열, 아주 더운 여름에 호박엿이 쭉 땡기면 변형은 생기면 또 안 부러지죠. 그런데 겨울철에 자, 이 엿입니다. 엿을 어떻게 합니까? 탁 부르면 탁 부서지죠. 그러면 보통 변형을 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치성이라고 해요. 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치성은, 자, 이겁니다.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엿가락은 어떻게 된다? 탁 힘을 좀 탁 파괴되죠. 그거는 치성 성향을 띠는 것이고, 온열의 엿가락은 쭉 늘어나죠. 인성이죠. 소성이면서 인성. 변형은 되지만 파괴되지 않는 성질이 우리가 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강 첫째 강에서는 구조 총론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